땀방울이 흩날리기 직전에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 음습한 시간이었다. 하늘은 잿빛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 속에서 세상은 마치 숨을 멈춘 듯 정지해 있었다. 곧 폭우가 쏟아질 것만 같은 그런 오후였다. 내금이 훈련장은 조선의 심장이 뛰는 곳이었다. 이곳의 공기는 늘 칼날처럼 서슬퍼렇고 일상은 규율과 반복 그리고 극한의 절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새벽부터 해걸음까지 쉼없이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는 훈련이 계속되었다. 땅을 딛는 발소리, 칼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그리고 날카로운 기압 소리가 하나의 리듬을 이루며 훈련장을 가득 채웠다. 무인들은 왕실의 권위를 수호하는 견고한 방패였으나 그 방패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과 긴장이 가득했다. 이것이 서천수를 비롯한 내금이 군관들의 일상 세계였다. 그들은 고요한 듯 보였으나 밑바닥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미세한 균열을 느끼고 있었다. 훈련장 중앙에는 30명 남짓한 군관들이 대열을 이루고 서 있었다. 검은색 군복을 입은 그들은 일제히 목검을 휘두르며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종사관의 구령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이것이 왕을 지키는 최정예 무인들의 일상이었다. 긴장의 근원. 이 긴장감의 근원은 궁궐 깊은 곳 패비 윤 씨의 존재에서 비롯되었다. 폐위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그녀의 친정, 세력과 왕실의 대신들 사이의 권력 투쟁은 왕실의 권위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었다. 조정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한쪽에서는 패비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왕자들의 어머니가 아니냐며 반대했다. 패비 윤 씨. 그녀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중전이었다. 성종대왕의 정비였고 왕자들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질투가 심했다. 왕의 총애가 다른 후궁에게 향하자 그녀는 참지 못하고 왕을 할킨 것이다.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이 사건은 왕실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대신들은 들끓었고 폐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성종은 고민했다. 그녀는 왕자들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왕으로서 권위를 세우지 못하면 조정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었다. 결국 그는 그녀를 폐위시켰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친정 세력은 계속해서 움직였고 보기를 노리는 음모가 끊이지 않았다. 대신들은 성종에게 압박을 가했다. 자신들의 목줄을 죄어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왕의 명령과 대신들의 눈치를 동시에 살펴야 하는 권력의 그림자 아래 놓인 비운의 무인들이었다. 그들의 숙명은 충성이었지만 그 충성이 가장 잔혹한 명령을 수행해야 할 때 그들의 영혼은 흔들렸다. 서천수의 악몽. 서천수는 최근 며칠간 잠자리가 편치 않았다. 꿈에서 그는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았다. 어둡고 축축한 복도를 걷다가 울음소리를 듣고 복도 끝에서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을 만났다. 그녀의 눈에서는 핏빛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저주가 담겨 있었다. 이 악몽이 사흘밤 연속으로 이어졌다. 무인으로서 미신을 믿지 않으려 했으나 이 음울한 시기에 꾼 꿈은 운명적인 불길함으로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마치 어떤 비극이 임박했음을 그의 영혼이 미리 감지하는 듯했다. 아침에 일어나 얼굴을 씻을 때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수척해진 얼굴, 시퍼런 다크서클,
창백한 안색. 아내 박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그는 괜찮다고, 그저 훈련이 힘들 뿐이라고 둘러댈 뿐이었다. 그가 검을 멈추고 불안하게 숨을 고르던 그때였다. 전령의 도착. 저 멀리 궁궐 정문 쪽에서 서리복장의 젊은 관리 하나가 진흙탕을 가리지 않고 마치 목숨을 건 듯한 속도로 훈련장을 향해 내달렸다. 그의 옷은 진흙과 물이 잔뜩 튀어 엉망이었고 그의 얼굴은 공포와 충격으로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훈련장의 군관들이 하나둘 그를 알아차렸다. 칼을 휘두르던 손이 멈췄고 활을 쏘던 이들이 시위를 놓았다. 모두의 시선이 달려오는 전령에게 집중되었다. 전령은 종사관 앞에 도달하자마자 다리가 풀린 듯 무너져 내렸다. 그는 길게 숨을 몰아쉬었고 그 헐떡이는 숨소리는 흡사비명 소리처럼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어명입니다. 패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어명이옵니다. 속히 집행하라 하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훈련장의 모든 움직임이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다. 훈련용 목검 하나가 쨍그랑 하고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침묵을 찢으며 모두의 귓속에 박혔다. 서천수와 군관들의 얼굴은 일제히 잿빛으로 변했다. 사약. 그것은 왕이 내리는 마지막 은혜이자 가장 무거운 징벌이었다. 왕명을 거역할 수 없는 무인이었지만 한때 국모였던 이에게 사약을 내리는 임무는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는 잔혹함이었다. 서천수의 머릿속에서는 성종대왕의 고뇌가 스쳐 지나갔다. 유교적 도덕과 왕실의 권위 사이에서 성종은 결국 왕권 강화를 위해 가장 냉혹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성종은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패비 윤 씨는 그의 아내였다. 그녀와 함께 보낸 세월이 있었고 그녀가 낳은 아들들이 있었다. 인간으로서 그는 그녀를 완전히 미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왕으로서 그는 단호해야 했다. 대신들은 그녀가 살아있는 한 왕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친정 세력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패비를 제거하지 않으면 후환이 두렵습니다. 왕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왕권을 확립하시려면 흔들림 없는 단호함을 보이셔야 합니다. 대신들의 압박은 날로 거세졌다. 성종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는 결단을 내렸다. 가장 냉혹한 결단을. 하지만 그 잔혹한 결정의 대가는 힘없는 하급 관료들에게 전가되었다. 군관들의 공포는 단순히 죽음을 집행하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적 파도에 휘말려 가문 전체가 몰락할 수 있다는 조선시대 관료들의 근원적인 불안감이었다. 이 일에 연루되면 훗날 어떤 화가 미칠지 알 수 없었다. 패비의 아들들은 여전히 왕자였다. 그들 중 하나가 훗날 왕위에 오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그냥 둘 것인가? 복수의 칼날이 자신들의 목을 겨누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이제 역사의 희생양이 될까 두려워했다. 이 비극적인 명령은 숨막히는 공포와 피할 수 없는 책임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거부의 침묵. 훈련장은 침묵 속에 갇혔다. 그 침묵은 모두가 운명으로부터의 도피, 즉 거부를 꿈꾸는 절망의 침묵이었다. 그 누구도 이 피의 사명을 자처하려 하지 않았다. 군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마치 눈이 마주치면 자신이 선택될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바람이 불어와 훈련장에 먼지를 일으켰다.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곧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았다. 종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어명을 누가 받들겠는가?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시간. 훈련장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냉혹한 지명. 그때 침묵을 깨고 좌승지 이세자가 나섰다. 그의 얼굴은 냉철했지만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왕명을 거부하는 순간 자신의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결정은 개인의 도덕성이 아닌 가문과 정치적 생존을 위한 냉정한 선택이었다. 그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자들을 지명해야 했다. 이세좌의 눈길이 내금위에서 가장 충직하고 뛰어난 군관인 서천수에게 닿았다. 그는 서천수의 무예와 충성심을 신뢰했지만 바로 그 고든 성품 때문에 이 임무에 가장 큰 고통을 받을 것임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세좌에게 중요한 것은 집행의 완수였다. 왕명이다. 지체할 수 없다. 좌승지 이세좌, 내금위 군관 서천수. 두 사람은 즉시 어명을 받들라. 패비에게 사약을 내릴 것이니 철저히 은밀히 진행할 것이다. 단 한 사람에게도 이 사실이 궁궐밖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이 일은 왕실의 기밀 중 기밀이다. 찢어진 영혼. 이 명령은 서천수에게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었다. 그는 인간적인 연민과 무인으로서의 충성심 사이에서 영혼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패비윤 씨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왕명이라는 거대한 쇠사슬은 그 어떤 도덕적 고뇌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왕실 비극의 집행자로서 자신의 운명을 되돌릴 수 없는 강으로 끌고 가게 되었다. 서천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으나 눈빛에는 체념과 비장함이 교차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왕명을 받들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조선에 충직한 무인이 아니라 왕권의 잔혹함을 대변하는 그림자임을 깨달았다. 내가 잡아야 할 것은 칼이 아니라 한 여인의 목숨과 내 영혼의 평화를 앗아갈 사약이었다. 패비의 저주보다 먼저 왕명이라는 이름의 공포가 내 심장에 핏빛 낙인을 찍었다. 이 명령을 수행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서천수가 될 수 없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발걸음은 이미 비극적인 운명의 문턱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발걸음이 훗날 태어날 딸 장금의 운명까지 피로 엮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어둠의 시작. 서천수는 훈련장 구석에 놓인 작은 함에서 사약이 담긴 은잔을 조심스레 품에 넣었다. 은잔의 차가운 촉감은 그의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해는 이미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세상의 빛이 사라지는 이 시간에 서천수와 이세자는 패비의 사가로 향하는 어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 뒤로 훈련장의 소음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피할 수 없는 운명만이 그들을 따라붙었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그들의 옷을 적셨다. 천둥이 울렸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마치 하늘도 이 비극을 슬퍼하는 듯했다. 서천수의 품속에서 은잔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 안에 담긴 사약은 한 여인의 목숨을 앗아갈 독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서천수 자신의 영혼도 죽일 독이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걸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빗소리와 발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궁궐의 담장이 보였다.
그 너머 어딘가에 패비윤 씨가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있을까? 서천수는 모르고 싶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가야만 했다. 왕명이었다. 거역할 수 없었다. 그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마치 다리에 쇠사슬이 감긴 것처럼.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앞으로,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다. 어둠이 그들을 삼켰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1.2. 운명의 집행자들 사약이 담긴 은장과 피할 수 없는 징벌. 패비윤 씨의 사가로 가는 길. 해질녘 세상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음습하고 고독한 시간이었다. 궁궐 문을 나선 서천수의 발걸음은 흙바닥에 박히는 쇠못 소리처럼 무거웠다. 그와 좌승지 이세좌 그리고 몇 명의 호위 군관으로 이루어진 행렬은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마치 죽은 자들의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궁궐 문이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무겁고 둔탁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 같았다. 서천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하늘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다. 차가운 빗줄기가 옷을 적시고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서천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감각은 이미 마비되어 있었다. 오직 한 가지만이 그의 의식을 지배했다. 품속에 품고 있는 은잔의 차가운 무게. 서천수는 품속 깊이 숨긴 은잔의 차가운 무게를 의식했다. 그 은잔은 단순한 독이 아니라 왕권의 잔혹한 의지가 빚어낸 비극의 결정체였다. 은으로 만들어진 작은 잔. 그 안에 담긴 검붉은 액체. 그것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독약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왕의 의지였고 권력의 폭력이었고 정치의 냉혹함이었다. 그는 오늘 국가의 대의라는 이름으로 가장 잔인한 명령을 강요받았음을 절감했다. 국가의 대의. 얼마나 거창한 말인가.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는가? 권력을 지키려는 자들의 욕망,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자들의 계산, 정적을 제거하려는 자들의 음모. 결국 국가의 대의라는 것은 힘없는 자들을 희생시키는 핑계에 불과했다. 조선의 역사는 때로 한 개인의 도덕적 양심을 짓밟고 충성심의 희생자를 만들어냈다. 서천수는 왕의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국가의 질서를 지켰으나 그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팔아야 했다. 그의 검은 정의와 수호를 위해 단련되었으나 지금 그는 정치적 희생양의 목숨을 거두는 집행자가 되어야 했다. 이 길은 그가 자신의 도덕적 경계를 영원히 넘어버리는 길이었다. 15년 동안 그는 칼을 갈았다. 왕을 지키기 위해,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데 지금 그 칼은 무엇을 위해 쓰이는가? 한 여인을 죽이기 위해, 권력 투쟁의 희생양을 제거하기 위해, 왕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의 발걸음이 무거울수록 충성심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이 그의 영혼에 드리운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냉혹한 동행. 좌승지 이세자는 서천수의 옆을 걸으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서천수의 고뇌와 달리 냉철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세자는 이 임무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임을 알고 있었다. 이세자에게 패비윤 씨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왕권이 흔들렸다. 그녀의 친정 세력이 움직였다. 보기를 노리는 음모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 제거해야 했다. 냉정하고 신속하게. 흔적도 없이. 패비의 사사는 왕실 권력의 핵심인 인수대비의 뜻이었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곧 권력의 정점에 서겠다는 맹세였다. 인수대비, 성종의 어머니이자 조선 왕실의 실질적 권력자. 그녀는 며느리인 패비 윤 씨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다. 질투가 심하고 성품이 고약하고 왕비로서의 품위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패비를 끌어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완전한 제거를 원했다. 이세자는 그 뜻을 정확히 읽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한다면 인수대비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조정에서의 확고한 지위를 의미했다. 승승장구하는 관직 생활을 의미했다. 부귀영화를 의미했다. 그는 떨리는 서천수의 어깨와 달리 오직 야심과 냉혹한 논리만을 붙잡고 있었다. 서천수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든 그것은 이세자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임무의 완수. 그것뿐이었다. 되돌아갈 수 있는 일상 세계는 이미 궁궐문이 닫히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다. 비가 내리는 어둠 속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발소리와 빗소리만이 침묵을 채웠다. 사가에 도착. 마침내 행렬은 한적한 시골 마을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패비 윤 씨의 사가에 도착했다. 밤은 깊었고 사방은 적막했다. 마을은 완전히 잠들어 있었다. 인가의 불빛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문을 굳게 닫고 숨죽이고 있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가는 마치 오랜 기간 주인이 없는 것처럼 황량하고 고독해 보였다.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기와 지붕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다.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한때는 왕비의 사가답게 웅장하고 화려했을 이곳이 이제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마치 패비의 몰락한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러나 안팎으로는 이미 삼엄한 군관들의 포위망이 구축되어 있었다. 사가를 둘러싼 담장마다 군관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횃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고 아무도 나갈 수 없었다. 완벽한 봉쇄였다. 이세자가 사전에 철저히 기밀을 유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되었다. 왕실의 치부였다. 한때 국모였던 이를 사약으로 죽인다는 것. 그것이 알려지면 민심이 흔들릴 것이었다. 왕이 자신의 아내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질 것이었다. 그래서 이세자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다. 사가의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소리는 마치 비극의 막이 오르는 신호음 같았다. 낡은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내는 소리. 그것은 운명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서천수가 이세자를 따라 문턱을 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인간 세상을 벗어나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섰음을 직감했다. 촛불 아래의 패비. 방 안에는 촛불 몇 개만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어둠은 방의 구석구석을 집어삼켰고 불빛이 닿는 곳만 겨우 패비의 형체를 드러냈다. 촛불은 바람에 흔들렸다. 그럴 때마다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추었다. 마치 귀신들이 춤추는 것 같았다. 패비 윤 씨는 그 가운데에 마치 석상처럼 홀로 앉아 있었다. 수년간의 유배 생활로 피폐해졌으나 그녀에게는 여전히 한때 국모였던 이의 위엄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희끗희끗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한때 화려했을 옷은 낡고 빛이 바랬다. 하지만 그녀가 앉아있는 자세는 여전히 당당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고개는 높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들고 온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체념한 듯 하면서도 동시에 경멸하는 듯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는 서늘했다. 마치 마침내 왔구나. 기다렸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녀의 초연함은 오히려 서천수의 죄책감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러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이 끝을. 서천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만약 그녀가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면 오히려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침착했다. 너무나 초연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비극적으로 느껴졌다. 왕명의 선포. 좌승지 이세자는 방 중앙으로 걸어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무리 냉혹한 이세자라도 한때 국모였던 이 앞에서 사약을 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성종대왕의 어명을 고했다. 패인 윤씨. 이세자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성종대왕께옵서 어명을 내리셨나이다. 그대의 죄가 무거우니 사약을 내리노라. 그 순간 패비 윤씨의 눈빛이 돌변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오랜 응어리가 폭발하는 원한의 불꽃이었다. 수년 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분노, 원망, 슬픔, 그리고 깊은 증오. 어명이요? 왕의 명령이라. 패비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성종이 끝내 일이 나오는구나.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이세좌.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내금이 군관. 그녀의 시선이 서천수에게로 향했다. 너희들의 얼굴을 내 눈에 똑똑히 새겨두마.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너희는 지금 왕명에 충실한 종복이 아니라 나의 피를 담는 그릇이 될 것이다.